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 이야기 나오면 꼭 나오는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미국 달러를 민간은행이 찍어낸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도 굳이 짜맞추자면 미국 금리하고 상관 있는 주제네요. 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영상을 돌아보면 금리와 관련된 영상을 참 많이 다룬 것 같은데요. 예. 시청자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의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시청자분들이 그 의도를 빨리 캐치해 가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나 시장을 분석할 때 탑다운으로 분석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큰 그림에서 점점 디테일하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바텀업 방식이라는 분석 전략도 있는데요. 예. 바텀업 방식으로 시장 흐름을 파악할 때 실제로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니까 그 부분은 기억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보고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파고 들어갈 때 큰 흐름에서 금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네. 오늘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 집중받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는 줄여서 미연준이라고 부르는 FRB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예. 미국의 FRB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주변 국가들도 덩달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마치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항상 미국 금리 변화에 집중을 하죠. 최근에는 더 심하고. 네, 지금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FRB의 목표는 뭐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서 굴러가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예.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캔들피그님이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부담 없이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예. 원래 제 역할이기는 한데 먼저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조금 부담은 되네요.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하는 FRB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FRB의 탄생을 보려면 일단 1907년 당시의 미국 경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 시점부터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시대 배경은 1907년. 네. 1907년 당시에 미국의 금융시장을 보면 뱅크런 사태부터 시작해서 다우 평균 주가가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금융공황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때도 미국에 금융공황이 있었네요. 네.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1906년도에 103달러 하던 다우 평균 주가가 1907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만에 53달러까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피부로 안 와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정도 전인 2018년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찍었잖아요. 예, 그때 그랬죠. 네.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영상 보시는 오늘 날짜의 코스피 지수가 대략 1300포인트까지 폭락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의 2100포인트 근처에서도 주변에 보면 힘들어 죽겠다고 난린 것 같은데 지금보다 800포인트 더 낮은 상태로,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 지수가 40% 정도 더 떨어진 상황이라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살떨립니다. 네, 이렇게 1907년 당시에 미국 금융시장을 보면 뉴욕 증권거래소 주가는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놀란 시민들은 너도 나도 은행에 달려가서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건데요. 예. 그리고 당시에 뉴욕에 있던 신탁회사 사장은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에는 중앙은행이 없어서 국가 전반적으로 발생한 금융 불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요. 이 당시 미국의 중앙은행이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전에 방송한 미국 내 화폐 전쟁이라는 그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예.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민간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게 하자는 민간금융권하고, 아니다,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해야 된다는 연방정부하고 화폐 발행권 관련해서 힘겨루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민간 금융 권력이 이겼죠.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물거품 되고 주정부는 민간은행에 화폐 발행권을 줘버렸죠. 어쨌든 미국 1907년에 금융공황이 왔는데 그때 중앙은행이 없어서 국가 차원에서 금융공황을 대응할 수 없었다 이거죠. 네.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1907년 당시에 발생한 금융공황을 중앙은행 같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결국에는 민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금융공황을 민간의 힘으로 극복한다고요? 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사실이고요. 예. 이때 미국의 금융공황을 극복한 사람이 당시 미국 최대의 은행가이면서 거대 재벌인 JP모건이었습니다. 아, 그 당시 JP모건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당시에 JP모건은 공황을 막기 위해서 2,500만 불 상당의 개인 재산을 털어넣어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았고요. 그리고 시중의 은행과 신탁회사들을 설득하고 협력해서 머니풀이라는 펀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든 펀드 자금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뱅크런을 진정시키는 겁니다. 예. 물론 JP모건 혼자서 금융위기를 극복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민간금융의 힘으로 국가의 금융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연방정부에 중앙은행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JP모건이 증명해 준 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당시에 월가에서 가장 돈 많은 금융재벌 양대 산맥을 대라고 하면 영국의 로스차일드랑 JP모건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재미삼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JP모건이 어떻게 해서 거대 재벌이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국 대륙횡단철도 이야기라는 우리 영상에 잠깐 언급돼 있으니까 그 영상도 추천 한번 드려볼게요. 예, 저희 영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뭐 그냥 보기 귀찮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 대륙 횡단철도에 많은 부분을 로스차일드가 투자를 했는데 로스차일드의 대리인 역할을 JP모건이 했습니다. 이때 모건이 미국 대륙 횡단철도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었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1907년 금융공황이라는 문제를 민간의 힘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새로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극복하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이요? 네, 그게 뭡니까? 똑같은 일을 다시 안 겪으려면 이미 경험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예. 다음에는 더 조심할 수도 있고 위험을 피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금융공황을 겪은 1년 뒤인 1908년에 공황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통화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국가통화위원회. 네. 그리고 얘네들의 역할은 공황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는 금융공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거였는데요. 결국에 그들이 생각해낸 대책이란 방법이 미국식 중앙은행의 설립이었던 겁니다. 민간의 힘으로 극복은 했는데 네. 대책이 결국에는 중앙은행 설립이네요. 네, 미국 중앙은행이라는 게 민간식 중앙은행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어쨌든 당시에 미국 금융권을 살펴보면 로스차일드 같은 유럽에서 들어온 유대인계 은행하고 JP모건이나 워버그 같은 미국 내 민간 대형 은행들의 권력이 엄청 셌는데요. 이런 시대 배경에 따라 결국에는 민간은행의 힘으로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라는 미국식 중앙은행 체제가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중앙은행 체제는 만들어지는 건데 네. 정부 은행이 아니라 로스차일드나 JP모건 같은 민간은행의 힘으로 만들어진 중앙은행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끔 뉴스나 TV를 보면 FOMC가 금융정책을 어떻게 하고 FRB는 금리 인상을 저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예. 처음에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한국은 한국은행에서 다 하는데 미국은 뭐가 이래 복잡한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복잡하죠. 우리가 금융 전문가가 될 건 아니니까 미국식 중앙은행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헷갈리지 않을 만큼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용어는 FRS, FRB, FOMC 요 세 개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FRB하고 FRS 그리고 FOMC 요 세 개만 기억하자 이거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FRB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순서대로 들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FRS라고 하면 연방준비제도라고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식 중앙은행 제도를 가리키는 용어니까 추가적으로 기억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FRS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예, 그냥 용어예요. 예. 그리고 다음은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우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 부르는 FRB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FRB는 기본적으로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요. 예. 민간 금융 권력의 힘을 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들의 임기는 14년이니까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주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권 코드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재선되는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기네요. 네.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각 주의 권한이 강한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미국 50개 주 각 주의 주권이 강한 나라라고 했죠. 네. 이렇게 주권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단일한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게 아닌데요. 우리가 FRB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포함해서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12개 주의 연방준비은행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연방준비은행의 출자자는 민간은행이 출자한 형태로 돼 있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민간금융기관이 주인인 중앙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 12개 주에 연방준비은행이 각각 있고 12개가 네. 그런데 이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정부 거가 아니라 출자자가 민간이라 이거죠. 맞아요. 그리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는 우리가 FRB라고 부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민간이 주인인 연방준비은행 12개, 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렇게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총 13개가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미국식 중앙은행 체제라고 해서 대충 들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뭔가 좀 특이한 형태인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부가 출자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민간은행이 출자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민간은행이지 중앙은행이 맞냐고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흐름 끊을까봐 질문을 못했는데 이름은 연방준비은행인데 네. 민간은행이잖아요. 출자자가 민간인데. 맞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미국식 중앙은행이 돌아가는 그 구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예. 우선 통화 발행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떠한 발언권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돈을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 상황에 따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 정부, 그러니까 미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민간은행이 출자한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연방준비권이라고 하는 민간 달러를 정부에 주게 되고요. 대신에 연방준비은행은 정부로부터 채권과 이자를 받는 구조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웃기네요. 미국 정부가 달러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면 달러를 찍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은 그 채권을 사고 네. 그러면 돈은 뭘로 줍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연방준비권이라고 하는 민간 달러를 정부에 주게 되는 겁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민간은행인데 네. 걔들이 찍어낸 돈이니까 민간 달러라고 하는 거네요. 예, 일단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임의로 민간 달러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한 건데요. 여기서 그럼 미 재무부에서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받은 민간 달러에 정부에서 보증한다는 재무부 장관의 사인을 넣고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민간 달러에 재무부 장관의 사인을 넣고 정부에서 보증을 하게 되니까 민간 달러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민간은행에서 출자한 연방준비은행이 민간 달러를 발행해서 미국 정부에 넘기고요. 미국 정부는 이렇게 받은 민간 달러에 정부에서 보증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재무부 장관의 사인을 넣어서 정부 화폐로 유통시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부는 달러를 찍어내는 권한은 없고 네.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민간은행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민간 달러는 정부랑 연방준비은행이랑만 거래할 때 쓸 수 있고 정부가 그 달러에다가 재무부 장관 사인을 넣으면 정부 화폐로 효력을 가지는 거네요. 예, 정리 잘 해주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달러 지폐에는 사인 같은 거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미국 재무부 사인이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발행하는 화폐 구조가 특이하네요. 네, 지금까지 달러가 발행되는 구조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FRB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예.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주요 역할에 대해서 타이틀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깊이 있는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각자 더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FRB의 역할 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부 국채를 매입해서 이자를 받고 연방준비권이라는 달러를 발행하는 역할이 있고요. 쉽게 정부한테 이자 받고 달러 찍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시중의 민간은행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때로는 금융정책을 실시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재무성 증권이라고 해서 정부 국채를 매매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금리와 관련된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중앙은행 역할이랑 비슷하네요. 네, 오늘 내용은 시청자분들이 좀 가깝게 할 것 같은데 이제 FOMC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예. FOMC는 그냥 간단한 용어랑 역할 정도만 정리하고 마무리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FOMC라고 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네, FOMC의 주요 역할은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지시하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커맨드 센터 같은 역할인 거죠. FOMC에서 결정하고 지시한 금융정책은 앞에서 얘기한 12개의 주에 위치한 연방준비은행, 얘네들이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FRB는 금리, FOMC는 금융정책의 결정, 지시 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네, 제가 간혹 드리는 얘기지만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나는 대로 생각나는 만큼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몰라도 투자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다음에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FRS, FRB, FOMC 같은 용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 예전에 한번 들어봤다, 처음 보는 단어는 아니다, 이 정도로만 용어에 대해서 생소함만 없어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방송 취지는 다 이렇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도 기억하고 있으면 관련 기사 볼 때 더 쑥 빨려 들어오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FRS, FRB, FOMC에 대한 역할이랑 미국이 화폐를 발행하는 프로세스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민간은행이 화폐를 찍어내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그 화폐를 정부가 보증하면서 정부 화폐가 되는 건 나름 신선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